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강의를 해볼 바닥줄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진행할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수익을 줬던 것만 줬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다고 좀 생각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보내줄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오늘장의 특징주들. 과연 정말 제가 추천했던 게 맞는지 일단 빠르게만 보고 갈게요. 자, 보면은 이 당시에도 B2N이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머신러닝 기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3월 달에 추천드렸던 이 실질적으로 추천하던 당시의 영상 자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시에 1,000원대에서 이 차트 막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사야 돼요 했던 이 당시에 이제 영상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앞타바이오라는 종목도 보면 아까 뭐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DR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깔끔하게 보고 간다고 하면 분명히 이 당시에 DR텍 제로 막 차트하면서 제가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 7배, 3배, 2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 보여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분명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2배는 못해도 올라갈 만한 종목을 준비했고,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오늘 방송의 주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방송 주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걸 거예요. 증시 대폭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왜 이렇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지, 모든 것은 의도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락은 의도가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손절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을 주워 담아야 되는지, 이 하락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 근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증시의 하락 굉장히 무서워요. 최근에 뭐까지 걸렸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거 진짜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사이드카라든지 서킷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야, 나 손절이라도 쳐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증권 거래가 멈춰버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 역사가 그래요. 우리는 늘 차트 공부를 하는 것도 뭐예요? 과거의 차트를 보고 지금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차트를 본다라고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수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당시를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이게 역사 속의 서킷 브레이커의 흐름들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건 너무 간단해요. 이미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기 전부터 증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D-Day 당일을 앞두고 한 달 전엔 보통 평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평균적으로 20%는 하락이 나와줬고요. 일주일 전에도 17% 하락이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전에는 한 6% 정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서킷 이후에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 바로 이제 경험했죠? 경험했지만 과거의 역사 속 서킷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다? 바로 다음날 5% 정도의 반등은 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이번에도 어땠어요? 5%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봤을 때는요,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22%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였다? 3개월 뒤에는요, 거의 20% 이상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다? 이 하락 속에서는 분명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도된 하락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 놓고 계속 올려냈습니다. 올려냈기 때문에 의도된 하락이랐던 건데, 진짜 이유도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황당한 이유들이에요. 이 하락의 이유들이. 자, 지금 증시의 이 하락의 이유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이 경기 침체는 제가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도 안 할게요. 재밌잖아요. 경기 침체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증시를 밀었다 하지만 어제 뭐라 했습니까? 경기 침체 이거 너무 과장된 거다라고 해서 또 증시 다시 올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여러분들도 뭐 뉴스 봤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증시 급락의 요인은 지금 이 정도 4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엔캐리 청산 사태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는 애플의 지분을 절반 매각하면서 워런 버핏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 블랙벨 출시 지연 내용이죠. 네 번째는 이제 전운 고조, 이제 전쟁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4개 정도 급락의 요인을 이제 시장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캐리 청산, 이게 악재가 아닌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말은 굉장히 공포감을 줘요. 엔캐리 1,300조 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1,300조 원이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매물러 나도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그냥 증시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경제대공황 그냥 우리 1,300조 원이 이대로 시장에 매물이 나왔을 때는 뭐 정말로 우리 과거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10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사실 이 나온다고 하면 뭐 공포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일단 엔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캐리 트레이드예요. 캐리 트레이드. 엔화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고,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이 금리가 낮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본이 저금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금리 정책을 맨날 펼치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죠.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인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서 고금리인 나라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이제 이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건데, 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와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 기술주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산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다시걸 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이 캐리 트레이드 엔화 물량이 아까 1,300조 사상 최대 청산,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청산이라는 게 뭐 이게 진짜 캐리 트레이드에 있어서 청산은 내가 로스컷 당했다, 손절당했다 이런 게 청산당했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게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아까 했던 슈퍼 엔전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미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를 또 추가 인상한다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는 뭐예요? 9월엔 빅스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금리였던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서 고금리인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놨더니 저금리도 이제 고금리로 올라오고 있고, 근데 고금리는 다시 저금리로 낮아지고 있고, 그럼 이게 굳이 빌려와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청산을 한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청산을 해버리니까 사실상 물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1,300조 청산 나오니까 이제 시장 큰일 났다 막 이러는 건데, 이걸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우리는 자꾸 뭐라 했습니까? 역사에서 가져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이 공포감을 조성해요. 근데 과거의 엔캐리 청산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자, 1998년도에 나왔을 엔캐리 청산 뭐 때문에 터졌느냐? 이전 뉴스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뉴스로 들어갈게요. 자, 러시아 모라토리엄 채무 불이행으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캐피털사가 뭐예요? 파산했습니다. 파산을 했기 때문에 또 증시에 큰 낙폭을 만들어냈고요. 그 낙폭 때문에 뭐가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청산 당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001년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뭡니까?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 증시를 이렇게 올렸어요, 전 세계 증시를. 그리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청산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2006년, 2008년도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뭐예요? 서브프라임, 우리하는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또 증시가 전 세계가 나락을 갔어요.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 사태가 사실상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큰 것들이 터졌던 사태예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게 자꾸 공포감을 조성한 게 뭐냐고 하면요, 아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이때 이게 터질 때마다 뭐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50% 정도 이 코스피가 빠졌다라고 공포감을 조성을 하거든요. 뉴스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뉴스 자료를 자르게 됐는데 50%를 증시를 밀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1998년도 10월 달에 보면요, 1차적으로서
증시, 엔캐리 청산 사태 이후에 증시 급반등이 나오고요. 자, 2002년 2월 달에도 청산 이후에 급반등이 나옵니다. 2008년 사실 볼 게 없어요. 왜 볼 게 없느냐? 이건 리먼 사태 때는요, 그 어떤 걸 대입해도 그냥 다 빠졌습니다. 리먼 사태 이유는 2009년까지 그냥 다 전 세계가 날아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고, 2016년도 1월 달에 이때 터지고 나서 또 증시는 급반등 나와요. 그리고 2020년도 6월, 이거는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경험했죠. 2020년도 6월 이후에 당장 여기잖아요, 여기. 6월 이후에 증시 그냥 2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엔캐리 청산 사태가 터지면서 증시 무너질 거다? 이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공포감을 그냥 아주 그냥 때려 박아 넣고 있다는 거지. 요거 겁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엔캐리 청산은 뭐예요? 저는 하락의 원인이 될 게 하나도 없다 분명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개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개인들이 손절하도록 만드는 상황인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워렌 버핏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지금 뭐 합니까? 애플을 팔고 현금을 늘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내다봤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제가 늘 말하는 게 대주주도 사람입니다. 최대주 사람이에요. 최대주 워렌 버핏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본인도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 물론 워렌 버핏이야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해. 오늘 내가 한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오늘 어디 여행 가든지 사고 싶은 게 꼭 생겼어. 돈이 없으면 팔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팔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워렌 버핏이가 그것 때문에 팔았지는 않았을 거고, 워렌 버핏이가 파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내다봤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뭐냐고 하면요. 쫙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 투자 철학을 볼게요. 워렌 버핏 투자 철학은요. 보면은 절대적으로 잃지 않는 매매요. 첫째가 잃지 않는 매매고 둘째가 밑에 나오는데 두 번째 원칙이 이 잃지 않는 매매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한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다는 거예요. 리밸런싱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리밸런싱이 뭐냐고 하면은 현금과 이제 주식의 비율을 내가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조정하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늘 현금 중에 100% 투자 안 하고 50%만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현금 50%가 있고요. 주식을 50%가 있어요. 난 이렇게 유지할 거야 라고 했으면은 리밸런싱을 했을 때 이걸 다시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씩 투자를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식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해서 2배가 올라서 주식이 1,000만이 됐어요. 그럼 주식이 1,000만 원이고 현금이 500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리밸런싱에 따라 50대 50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 주식을 처분해서 25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750만 원과 7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5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리밸런싱인데 이번에 애플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자, 워렌 버핏의 이제 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과거 포트폴리오의 43%를 차지합니다. 근데 43%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2020년대예요. 2020년대. 그 애플의 차트를 볼게요. 애플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2020년 이후에 주가가 지금 3배 정도 올랐어요. 3배 정도. 그럼 포트의 거의 절반이 애플인데 3배 정도 올랐으면 주식 가치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뭐다? 리밸런싱을 한다. 그럼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워렌 버핏이 현금화를 시킨다는 거지 결코 뭐 한다? 이 워렌 버핏이란 사람이 경기 침체를 내다보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증권가에서 얘기 나오는 게 과잉 반응하지 마라. 애플 지분 매각에 주목하는 건 괜찮지만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섣부른 판단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애플 지분 매각도 악재 아닙니다. 이거 시장에서 여러분들 공포감 주는 거예요. 무섭게 지금 공포감 주는 거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블랙의 설계 결함으로 양산 연기 이거 뉴스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블랙에 연기된 게 악재다 하는 분들은 그냥 진짜 조용히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이거 악재 아니야. 왜? 자, 보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보면은 차트를 볼게요. 엔비디아가 이미 주가가 202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20달러에서 뭐 150달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뭡니까? 블랙웰이라는 이슈를 가져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블랙웰 때문에 연기가 악재다? 말이 안 된다는 거겠죠. 블랙웰이라는 기대감으로 뭐 갑자기 엔비디아가 뭐 한 3배 올랐다. 그럼 악재가 맞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고점대에서 그냥 한번 물량을 소화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엔캐리 청산 사태라는 것 역시도 아까 뭐였습니까? 기술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기술적인 이 고점 단계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이게 나왔던 게 뭐예요? 고점 논란이죠. 고점 논란. 그래서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이 고점 논란 속에서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뭐 했다? 이 보다시피 챗 GPT,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챗 GPT에서 GPU로서 올라갔던 거고 고점 논란으로서 지금 뭐 차익 매물이 나왔던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다? 뉴스 넘길게요. 자 넘기면 이제 고점 논란에서 차익 매물 설명드렸고 또 넘길게요. 자 그럼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자 실질적으로 실적 타격 제한적이다. 실적 타격 없을 거다 얘기하면서 지금 블랙웰 지역 영향 적다라고 하면서 어제장에 또 뭐 합니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웰이 연기되고 뭐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악재 아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전응 구조. 자 마지막으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이 리스크가 큰데 실질적으로 이란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보복 앞두고서 지금 각국이 지금 대피령을 발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역사가 그랬어요. 전쟁이 터지던 말도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볼까요? 우리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때 터졌어요. 증시 밀었지만 단기간에 밀었지만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그 어느 나라가 전쟁을 터져도 단기간에 그냥 증시가 무너졌지 언제나 증시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단기적인 악재는 맞지만 그러면 늘 얘기했지 뭐예요? 그러면 늘 얘기하다시피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은 전면전만큼은 기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뭐라 얘기하느냐? 하마스의 주요 인물이 자국의 수도에서 암살된 것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주요 인물이 암살됐는데 명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복할 거야. 근데 우리 전면전은 싫어. 말이 웃기긴 해요. 근데 어쨌든 명분이 있으니까 이 지금 보복을 안 하면은 여기도 지금 그렇거든. 그러니까 너 나 한 대 때렸을 거야. 나도 딱 한 대만 때릴게.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이걸 돌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전면전만큼 지금 기피하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면전으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 보면 최근에도 뭐라고 합니까? 미국 대통령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헛소리 좀 작작해라고 하면서 이제 네타냐후 지금 던지고 있어요. 네타냐후한테 막 지금 그만 헛소리하라고 하면서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역시도 이 전면전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는 너희를 방어는 내가 보장한다. 하지만 너희가 공격하면은 공격전에 우리 참여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땐 전면전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면전까지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니까 뭐예요? 지금 이란이 이제 막 보복 예고하면서 지금 이제 그 이라크에 주둔하던 미 기지에 지금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뭐 방어 논의하면서 로켓이 떨어져도 미국이 뭐 공격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떨어졌으면 미국도 지금 쳐야 돼요. 그러니까 타격해야 돼. 근데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만큼은 맞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모든 악재들이 뭐다? 전혀 시장에 리스크돼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은 뭐예요? 지금 뉴스를 틀면은 진짜 그냥 막 경기 침체 우려 모든 것들 그냥 있는 거 다 갖다 부으면서 너희 손절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손절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뭐 한다? 자, 시장이 급락 났을 때 8월 2일과 8월 5일이에요.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는 외국인들은 한미 반도체를 쓸어 담았어요. 쓸어 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뉴스에 나오지만 한미 반도체에 40만 주 쏟아 담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틀 동안 합치면 100만 주예요, 100만 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HBM을 계속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미반도체가 뭐에 관련된 섹터예요? HBM 관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HBM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HBM 수요 늘어난 반사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들을 터는 이유는 HBM을 사기 위한 HBM 관련 수혜주를 저가에 매수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또 뭐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했습니까? HBM 퀄컴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요. 물론 8단만 통과했고 12단 아직 통과 못했어요.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HBM 관련되는 반사의 기대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다? 시장을 이렇게 밀어내고 하반기에 더 뜨거울 K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런 하락 속에서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되는 거는 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외국인들은 정말 강력히 매수하고 있는 HBM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종목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오늘은 삼성과 SK하이닉스 HBM용 특허 보유를 부각해서 과거부터 이슈가 됐던 이런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 차트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뭐다? 진짜 완전 최저가 매수 기회예요.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히든적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완전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여기서 사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가격 전략과 정말로 이 목표가까지 갔을 때는 지금 한 4배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4배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가격대까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 딱 촬영하셔가지고 오늘 저와 깔끔하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신나게 놀면서 이번 연도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종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